강의 제목은 다시 생각하는 6.25 전쟁 74주년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권영애 장관의 강의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서 강의차 이렇게 멀리 오셨습니다. 짧지만은 임팩트 있는 아주 평소에 듣기 어려운 6.25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매년 한 번씩 부산에 오게 되면은 사실 다른 곳에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의 연속되는 안보 강연 등등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하면은 모두가 다 열기에 가득 차 있지만은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의 안보 강연을 듣지 않아도 될 분들만 다 모였습니다. 사실 들어야 할 사람들은 거의 안 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다져서 우리의 이 경험과 생각을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끔씩 우리가 재충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금년이 6.25 전쟁이 발발된 지 74주년이 되는 때 다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또 몰랐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매년 이렇게 부산에 오면은요, 다른 데 가서 강연을 하고 나면은 어떤 기분이 드느냐 하면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골짜기를 향해서 야호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그 등산한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그 메아리,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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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메아리를, 그걸 듣기 위해서 야호라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안보 강연을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는 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부산 와서만 유일하게 그 반응을 깊이 느끼고 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뭐니 하더라도 국민의 2세들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중요하고요. 그런데 석학 중에도 석학이요, 대학의 총장 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전 부산대학 장 총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와 같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부산 김석조 원로회 회장님을 포함한 임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독교 장로지만은 신앙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애국을 하는 데는 특히 호국불교 등등 해서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방장 스님께서 이렇게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 김계춘 신부님은 저와 함께 군의 제 신부의 제 1호입니다. 제가 일군사령부에서 신부님들 그때 할 때 제 양반 때문에 신부들 인사 배치하는데 제가 골치가 아팠어요. 이 사람 이렇게 보내달라 저렇게 보내달라 그랬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애국운동을 할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송대성 장군, 정말 저 사람 후배지만은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애국이 필요할 때는 맨날 불러가지고 기합도 주고 함께 하자고 그러고 했는데, 사실은 금년 10월 달에 부산에서 에쿠스의 이제 큰 대회가 있습니다. 부산이 사실 지난번에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서운해하지만은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된 국가에서 안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미 관계가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포 유치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10월 3일에 있을 아쿠스 대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도우셔가지고 정말 미국에서는 저 양반이 엄청난 인기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데 이제 그분들이 대거 10월 3일 날 올 텐데, 야 한국에 가서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 하면은 저 사람 미국 가서 이제 대접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정말 엑스포에 기대했던 그 열기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참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박선정 참 이제 회장님까지 이렇게 물망초 회장까지 오셨는데 먼 걸음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생각해보는 6.25 전쟁 74주년에서 중요한 것은 빼고 핵심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잊혀진 전쟁? 과연 6.25 전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잊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 잊고 있었느냐? 아니면 잊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숨겨진 얘기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국전쟁에 대해서 기존의 평가는 한국전쟁, 한국동란 민족상잔의 전쟁, 잊혀진 전쟁, 민족해방전쟁, 이것은 김일성이가 한 얘기죠. 그 다음에 항미원조전쟁, 이것은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그들이 독려하던 때 썼던 구호였습니다. 다음. 그러나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한국전쟁은요, 민족상잔의 전쟁도 아니고 잊혀진 전쟁도 아니고 우리는 그때 당시 세계 공산화를 기도한 소련의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았던 전쟁이었었고 정전협정 이후에 결국은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1991년 70여 년 만에 공산주의는 이 지구상에서 명목사로는 사라지게 만든 거룩한 공산주의의 맞대응해서 싸웠었던 제3차 대전이었었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참전했었던 유엔군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3차 대전을 막았던 거룩한 희생의 전쟁이었었고 우리는 그 희생의 전쟁에 대표적으로 희생양이 됐었던 것으로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거기에 숨겨진 얘기 중에서 이제 6.25가 어떻게 발발되고 서울이 3일 만에 어쩌고 하는 이 얘기는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생각하고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발발되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는데 그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참전을 트루먼 대통령이 결심하고 유엔을 동원해서 회의를 하고 일본에 있었던 메가더 장군 사령관에게 빨리 한국전에 참전해서 막아라 하는 이런 지시에 의해서 7월 5일 불과 열흘도 안 된 상태에서 일개 스미스 부대라고 하는 부대를 동원을 해서 바로 오산에 있는 중미령에서 최초로 북한군과 교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스미스 부대는 540명의 부대, 일개 대대죠. 증강된 일개 대대를 참전시켰는데 그 중에서 150명이 전사, 21명이 부상, 포병대대 소속 장병들이 31명이 실종이 되고 82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40명이 다 전멸되다시피 했었죠.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이것이 그때 당시 북한군이 전차를 가지고서 남침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차 대전 때 미국은 2.75인치 라켓포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일본군의 전차는 다 파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지원을 했었던 북한의 전차 해봤자 그거하고 별 차이가 있겠느냐 하고 대전차 무기를 2.75인치를 가지고서 중미령에서 적의 전차를 쏘았는데 파괴가 되기는 그냥 한번 움찔하더니 그대로 둘둘둘둘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이 사진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냐 하면은 이 라켓포를 쏘았던 이 병사는 이때 이것이 마지막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남겨놓은 모습입니다. 바로 그 이후에 전사했습니다. 과연 이런 영웅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또한 숨겨진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압록강까지 진격했었던 한국군이 이제 중공군에 의해서 밀려서 내려오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이 두 번째로 빼앗깁니다. 일사후퇴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서울을 51년 1월 4일 날 다시 뺏기고 난 다음에 중공군들은 계속해서 밀어서 이제 다시 또 압록강이 아니라 부산까지 밀려고 내려오는 것을 그때 당시에 용인에 있는 그 김장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용인 처인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151고지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고지인데 여기에서 물밀듯이 내려오는 이 중공군을 터키 부대, 지금은 트루키 부대라고 그럽니다. 이 트루키 부대가 거기에서 마주쳐서 싸웁니다. 이 터키 부대가 여기서 다음 슬라이드 넘기지 마세요. 싸우면서 이들이 중공군에 의해서 그 전에 북쪽에 청천강 쪽에서 터키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큰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금장리에서 터키군이 우리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일개 대대가 선두에서 서서 여기에서 중공군을 맞이해서 싸웠는데 싸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중공군 사상자는 약 한 1000명 정도인데 나중에 부상자까지 다 합하니까 한 19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터키군은요 전사 12명 그리고 나머지 부상자도 합해봤자 한 100명 정도밖에 사상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공군의 사상자를 전부 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는 전부 소총의 개머리판에 의해서 두개골이 깨지고 그리고 총검에 의해서 찔려서 과출혈로 해서 죽고 한 6박천에 의해서 중공군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재했었던 AP 기자가 이 사진을 전국에다가 전파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전단을 만들어서 중공군에다가 뿌리면서 너희도 계속해서 만약 저항하면 이 꼴이 된다 한 것 때문에 그때부터 중공군을 움츠려서 보급로는 신장돼 있고 하니까 쫓겨서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했던 결정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이 바로 이 터키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터키군은 한국전에 여단이 참전을 했습니다. 사단은 별 2, 군단은 별 3, 여단은 별 1가 지휘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런데 이 타흐신 아지즈라고 하는 이 양반은 터키군의 별 3이었습니다. 중장이었습니다. 중장이었는데 한국전에 여단장으로 오기 위해서 2계급을 강등을 스스로 해가지고 참전을 합니다. 우리 다 군 현역 생활을 해봤지만은 한 계급이라도 올라가기를 원하지 누가 자기 계급을 스스로 강등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스스로 강등을 해서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이 그때 참전하게 된 배경이 뭐냐? 터키가 사실 1차 대전 때 독일 편에 섰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구주기역에 구주군 사령부가 설치가 되는데 그 전력 때문에 거기서 배제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뭔가 품앗이를 해서 공을 쌓아야 되겠다. 유엔군에 일어나서 참전을 함으로써 터키 조국을 우리가 유엔의 구주군에 참여를 시켜서 우리 조국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 일념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2계급을 강등해서 왔다고 하는 이 타흐신 장군과 같은 분이 터키군을 형성을 했으니 이 양반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신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숨겨진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쫓겨가던 중공군이 어디까지 이제 나갔나 하면은 경기도 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 지평리라고 있습니다. 지평리가 있는데 그 지평리에 그해 2월 달에 거기에서는 누구하고 마주쳤나 하면은 프랑스 군이 대대가 참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대장이 충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프랑스 군이 거기에서 중공군을 맞이해가지고 미 23년대 소속으로 함께 싸우면서 얼마만큼 전과를 올렸느냐 하면은 중공군 사상자는 약 한 4,946명,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프랑스군은요, 전사 52명, 부상 259명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싸웠습니까? 그런데 이 싸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휘관이었었던 날프 몽코리트라는 분은 불란서군의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군에서는 이 사람을 삼성 장군을 평가를 해요. 삼성이든 사성이든을 떠나서 이 양반이 대대를 지휘하는 대대장으로 올려니까 중령으로밖에 못 오게 돼 있습니다. 장군이 중령으로 강등을 해서 참전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양반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이 양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귀한 장군이 말이야 중령으로까지 강등해 가면서 왜 참전했느냐 그랬더니 이 양반 말이 우리가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되새겨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최초로 유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전에 참전하는 그 유엔군이 불란서 군대가 그 유엔군으로서 최초로 참전한 부대에 내가 대대장이었었다 하는 것을 내가 난 아들에게 너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참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와 같은 정신을 심어주겠다고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은 정말 오늘날에 우리가 안보 걱정을 할 상황까지 갔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돌이켜봐야 할 일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또 가평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쫓겨가던 중공군이 4월 달에 쫓겨서 가다가 이제 가평으로 갔습니다. 이 가평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사주방에 몰려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호주군이. 그런데 저는 저희 딸이 호주에 있기 때문에 매년 코로나 이전에는 4월달이 엔작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6월달 호국보훈의 달처럼 호주에서도 그와 같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뉴질랜드하고 함께 참전했었던 그 날을 기리기 위해서 4월달은 엔작데이라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김계춘 신부님이 호주 자주 가시니까 그거 아시죠? 예. 근데 그와 같은 호주 군대가 이제 한국전에 참전을 했는데 이때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병사가 슬림 마덴이라고 하는 병사인데요. 이 병사도 이때 이 사진이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간 마지막 사진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나중에 가평 전투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있다가 사망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후에 이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이런 사람들이 숨겨진 우리의 영웅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는 6.25 때 그래도 우리는 적을 물리쳤고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건국전쟁 때 일하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950년 8월 13일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전선에 이제 걸려 있을 때입니다. 이때 미국에서 한국에 나와 있던 무초 미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대통령 각하.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구에서 일부 임시 이제 수도가 있을 때입니다. 물론 바로 직후에 이제 부산으로 옮겨왔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여기에 계시면은 정부가 제대로 전방을 지휘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제주도쯤 가서 임시 정부를 옮기시지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허리에 이 양반이 6.25 전쟁 발발과 동시에 차고 있던 모젤 권총을 빼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무초대사 앞에서 흔들면서 무초대사 가려면은 당신이나 가시오. 나는 이 권총 안에 탄알이 3발이 있다. 한 발은 인민군이 오면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들에게 잡혀서 능욕당하는 것을 내가 못 볼 것 같기 때문에 프란체스카 여사를 먼저 쏘아서 돌아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발은 남은 걸 가지고 인민군을 쏘고 나머지 한 발은 내가 자결하겠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사수의 결의를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서부터 도망다녔다고 해서 이승만이 아니라 런성만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였다고 하는 이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에게 전달이 되느냐 하면은 워커 장군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워커 장군이 그때 당시에 완전히 유엔군들이 다 오지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대전에서부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한국군에 대한 전체 작전 지휘권을 워커 장군에게 갖게 만듭니다. 그게 8월 7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워커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 만약 물러선다면은 이 남쪽에는 지구상에서 한 번도 있어보지 못했던 대살육전이 벌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죽든가 아니면 지키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유명한 스탠드와 다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전선을 순찰하면서 장병들에게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우다가 누군가가 죽으면은 그들의 장례식을 내가 치러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워커 장군이 독전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미 의회에서. 뭐냐? 민주주의 군대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지휘관이 밑에 장병들을 죽으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지휘관은 현장에서 적절치 못하니까 소환해라. 요사이 우리 국회가 좋아하는 탄핵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한국전이 발발된 이후에 한강 방어선을 시찰을 하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충분히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내가 상륙작전을 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후의 낙동강 방어선에는 지켜줘야 그래야 내가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데 만일의 경우 워커 장군이 소환당하고 지탄을 받으면 이거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말로 워커 장군을 변호해 줍니다.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군대는 있을 수 있지만은 군대 내 민주주의는 없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로서 워커 장군을 보호해 줘서 워커 장군은 계속해서 여기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와 같은 의지가 전달이 백선엽 대장에게 전달되고 전 한국군과 미군들에게 전달이 돼서 백선엽 대장이 하신 유명한 말씀, 내가 만약 물러서거든 나를 쏘아라 할 정도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는 흔히 백선엽 대장님이 혼자 다부동에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배경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워커 장군의 스탠드와 나이 그리고 내가 돌아서거든 나를 쏘아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사실은 그 부산에 계신 분들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에 있는 워커 라인입니다. 낙동강 방어선 그리고 다부동 전투 이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워커 장군이 천명한 낙동강 전선을 포함한 낙동강 전선의 방어선이 최후의 방어선이 워커 라인입니다. 워커 장군이 그때 당시 밀려오는 적을 중과부적으로 최소화된 전선에서부터 병력을 모아가지고 적의 공격을 적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은 조공을 와선 전방을 찝쩍거립니다. 그리고 주공은 사실은 옆구리를 찔러서 포위작전으로 들어갔었어요. 이것을 간파한 워커 장군은 전 전선을 저렇게 똘똘 밀집 방어를 하게 된 겁니다. 군대용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칠곡 지역에 오니까 거기가 이제 전투가 치열하니까 미군들을 포함해서 한국군들이 저 위에 대구 북방에 있는 칠곡 지역에서 주 방어선을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민군들 제6사단이라고 하는 아주 방호산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북한으로 봤을 때는 김일성하고 혁명 1세대입니다. 팔로군 출신인데 이 사람이 호남 지역을 다 석권을 하고 목포 여수까지 다 석권을 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야 너 그거 뭐하고 있어? 그에 팔을
1950년 8월 15일까지 부산 점령하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낙동강 전선도 못 넘고 있는데 너 거기서 뭐라고 했어? 빨리 긴급하게 마산 창녕으로 진격해 해서 부산으로 전선을 바꿔 하니까 긴급하게 해서 마산 창녕 진격으로 6사단을 포함한 적의 4사단 등등 해서 인민군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워커 장군의 기발한 전술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른 거 오늘 다 핵심이 아닙니다. 이때 이제 그 마산 창녕으로 오는 이 부대를 막기 위해서는 칠곡하고 다부동 쪽에 있었던 미 25사단 하고를 긴급하게 이쪽에 이제 마산 창녕 전투로 옮겨야 됩니다. 72시간 내에, 그리고 어떤 사단을 25사단을 이 24시간 1시간 동안에 130km를 긴급하게 옮겨가지고 인민군이 낙동강을 건너와서 교도보를 확보하기 이전에 찰나로 미군의 25사단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뚫리지는 않은 거예요. 45일 동안에 이 지역에 진동리라고 하는 곳, 거기에서는요 주인이 바뀐 것이 19번이 바뀝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거기를 방어를 했는데, 대구에서부터 부산까지는 약 한 130 내지 150km 됩니다. 직선 거리로. 그런데 마산에서부터 부산은 불과 50km밖에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들이 여기서 막아주지를 않았다면 다부동에서 아무리 막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한국전 전사에도 보면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2021년 창원에 있는 배대균 박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좀 일어나시죠. 예. 저 양반이 1935년생입니다. 장군 출신도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를 했었던 군의관입니다.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 25사단, 2사단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작전 일지를 보게 됐어요.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2권을 만들어서 마산 창녕 전투에 대한 실화라고 하는 그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이걸 우리 한국의 지금 전쟁 기념관에 있는 그 모든 기록이 여기에 비춰보면 엉터리가 많으니 이거 좀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더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분이 오늘 제가 일부러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국가원로회의에 하고 해가지고 지금 워커 장군 기념사업 그리고 마산 창녕 전투 이 부분에 관해서 모두 활동하고 계신데 저 조나경 부회장께서 또 거기에 함께 지금 연결이 먼저 됐습니다. 먼저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김석정 회장님 이 부산 원로에서는요 저 양반의 노력으로 창녕에서는 마산 창녕에 거기 기념관을 세웁니다. 76억이라는 돈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창원시에서 76억인데 부산이 76억이 아니라 760억도 그건 적지요. 빨리 좀 이게 워커 장군 기념관 부경대학에 있는 거 없앤다면서요. 이런 꼴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좀 해서 앉아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오시라고 그랬는데 마침 참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되겠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워커 장군은 아까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여기 한 사람 더 소개할 게 있어요. 워커 장군이 여러분들이 향해서 볼 때 왼쪽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그때 당시 한국전에 아버지는 8군 사령관이요 아들은 대위로서 워커 대위가 소총 중대장으로 참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에게 밀려서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군내에서는 보면은요 공격 작전보다 후퇴 작전이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후퇴 작전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이 워커 그러니까 대위와 미 24사단에다가 미 의회에서 부대표창과 언성 무공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워커 그때 중장이 아들에게 그리고 그 부대에다가 표창장을 주겠다고 들뜬 마음으로
중공군에 밀려서 한국군 부대, 미군 부대 할 것 없이 내려오는데 자기는 역행으로 올라가서 집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동두천 근처에 못 미쳐서 교통사고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워커 대위는 그 이후에 미국에서 최연소 대장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워커 장군 아버지는 한국전에서 전사하셨는데 최연소 대장이 됐던 이 워커 대장은 대장이 되면은 첫 번째 보직이 미 육군 참모총장 아니면 구주군 사령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양계 보직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육군 대장으로 그대로 예편을 합니다. 왜냐? 그때 당시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미군 철수 내지는 감축을 주장합니다. 한국군 8군 사령부에 있었던 작전참모 싱글러브 장군이 반대하다가 소환돼서 예편당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최초로 대장이 된 이 샘 워커 대장이 그걸 반대하다가 대장으로서 한 번도 보직받지 못하고 예편했다는 것을 아는 분 누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부자 간에 정말 한국을 위해서 부자가 다 희생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음 슬라이드. 워커 장군이 현장에서 식사한 그때 교통사고에서 찝찹니다. 두 번째 넘어가세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젠하워 그때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공약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전 종식시키겠다. 요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던 뭐 그런 식인지도 모르죠. 김정은이 하고 잘해서 중단하겠다고. 그런데 그때 아이젠하워 장군의 아들도 소령으로서 존이라고 하는 소령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있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선자 시절에 한국전선을 시찰하게 됩니다. 전방을 다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수행하는 참모들과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어이, 내 아들 존 어디 있어? 하고 묻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묻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전방 어느 부대에 지금 정보장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아들 뒤로 빼 그랬습니다. 이건 더 뜬금없는 얘기죠. 아니, 대통령이 와서 내 아들 말에 전선으로 보내 해도 시원찮은데 아들 죽을까봐 뒤로 빼라고 하나? 해서 모두 의아한 눈초리로 딱 보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근엄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가 지금 대통령으로 곧 취임할 텐데 내 아들이 전선에 있다가 만약 포로가 되면은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저놈들이 협상하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아들을 뒤로 옮기라고 한 거지. 내가 내 아들 죽을까봐 뒤로 온 거 아니야. 이게 미군 지휘관들의 생각입니다.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다음 누르세요. 예. 또 한 사람의 8군 사령관의 아들이 있습니다. 벤브리트 장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벤브리트 그때 8군 사령관이 참전하고 있을 때 아들 지미 중입니다. 지미 중이가 공군입니다.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구주전선에서 공군으로 참전하다가 한국전에는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에 참전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참전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그럽니다. 편지를 써놓고 참전합니다. 어머니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눈물로 이 편지를 적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아버지가 계신 전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지미 중위는 그때 와서 북쪽에 가서 폭격을 하다가 추락을 해서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일 동안 수색을 하다가 못 찾은 그 지미 중위에 대해서 이 오군 사령관이 수색 작전을 한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오늘로서 우리 아들 지미에 대한 구조작전은 그만두시오. 적진에서부터 구조작전을 한다는 것이 또 새로운 희생을 유발할지 모르는데 이제는 중단하시오. 아버지가 아들의 구조작전을 중단시킵니다. 이거 아버지의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 모두 다 자식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저에게 빨리 끝내라고 지금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크 장군입니다.
크라크 장군도 8군 사령관이었는데 이 아들도 대위로서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3번이나 부상을 당해서 중상을 당해서 나중에 후송을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와 같이 8군 사령관의 아들들도 이렇게 참전하다가 죽고 부상당하고 했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6.25 전쟁 전체를 통해서 미군 장군들 총 142명의 미군 군인들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봐야죠. 아들들이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중상을 받은 사람이 35명이나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한 나라의 건국도 중요합니다. 오늘이 건국 76주년이니까 건국도 중요합니다. 만일의 경우 6.25 때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면 그 건국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나라는 건국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대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자유월남입니다. 자유월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는 1948년에 건국이 됐지만은 자유월남은 프랑스의 식민지로부터 1955년, 우리보다 7년 이후에 건국이 됩니다. 그러나 1975년, 정확하게 20년 후에 멸망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병력이 모자라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장비가 모자라서 그랬느냐? 그때 병력은 66만, 장비는 미군들이 제공해준 항공기를 포함해서 세계 4위. 그러나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전에서 미국이 전사한 사람이 36,000명인데 월남전은 좀 더 한국전보다 장기간이 돼서 미군들 전사자만 하더라도 58,000명입니다. 한국전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 월남에 파병했던 저를 포함해서 한국 장병들도 5,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는 그와 같은 외국의 희생이 돼도 지키지를 못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난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 대한제국입니다. 1910년에 우리는 일제합병에 의해서 소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광복절 행사를 따로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들은 뛰어나가서 이제 저 상해 임시정부만 계속해서 경축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만 경축하면 되는 겁니다. 아예 원했던 대로 그들이 나갔으니까 그거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말리지 말고 우리는 내일 건국 76주년만 경축하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자, 이승만 대통령의 결전 의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낙동전선이 무너지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저 서사모아 저 지역으로 임시정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CEP 4-51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서사모아로 옮겨가겠다고 하는 계획이 미국에 있었다는 것이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경축 음악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모아 지역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자, 제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다른 일로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유월남이 아까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했다고 하는 보트 피플들이 세계 도처로 흩어져 갔는데 그 중에서는 메콩강 하류로 가서 여기도 안 받아주고 저기도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캄보디아 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기에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는 그 주가 톤레샵 호수 주입니다. 톤레샵 슈에 가면 톤레샵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가 길이가 150km, 폭이 30km입니다.
경상남도만한 그런 넓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그때 갔었던 보트 피플이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갔던 사람들이 무려 70만. 지금 현재도 있는 것이 인구 조사가 되질 않습니다. 대충 내가 그때 가서 그 이후에 그쪽에 있는 정보기관 보고 물어봤더니 현재 있는 세대수로 봤을 때는 5만 8천 세대 정도, 인구는 한 18만 명 정도가 아버지 때 가가지고 할아버지 때 가가지고 지금까지 아이들이 낳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거기에서 날 때부터 저렇게 배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어릴 때부터는 어른들은 일해야 되고 고기 잡아야 되니까 쟤네들을 놔두면 한 발자국만 헛디디면 물에 퐁당 빠집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라이프 자켓, 구명조끼를 입힙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못한 사람들은요, 물에 떠내려오는 페트병을 철사로 엮어가지고 목에다가 매들어서 빠지더라도 코만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매달아 놓고 산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던 국민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회장을 10년째 맡고 있는 그 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남산에 있는데 가면은 짧은 일생을 영원한 조국에 바쳤다고 하는 이 비석이 있고, 이 비석 밑에는 17,500여 명의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매년 6월달이면 추모 행사를 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삼 분이 좀 쫓겨돼도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만은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허비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했었던 내용 이제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정희 장관님 정말 귀하십니다. 제가 직접 인솔해서 전방부대와 남산에 있는 위령탑도 인솔해서 갔을 때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런 숨어있는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기회되면 우리 부산에서도 장군님 모시고 전방하고 그런 위령탑까지 한번 다녀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신 우리 권영희 장관님에게 큰 박수 한 번 더 보내겠습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강의를 끝으로 또